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구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은 아동기입니다. 요 바로 전 단계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8장에서 이제 아동기로 넘어온 거죠. 보통 우리가 아동기는요, 7세에서 12세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아동기 한눈에 쏙 해갖고요. 여러분들하고 보시면 여기는 아동기만 다루고 있는데요. 기출이 20회 빼고는 계속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전체 발달 단계에서 아동기가 각각의 그 시기로 얘기하자면 아동기가 이제 아까 8장 같은 경우는 여러 시기가 같이 들어가 있죠. 태아기, 그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근데 요 전체에서 비중은 8장이 가장 높지만 무슨 기 하나하나 볼 때에는 아동기가 기출이 높습니다. 자, 아동기는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고요. 7세에서 12세 정도 해당되는데요. 아동기 특징도 별 3개고요. 아동기 발달도 별 3개입니다. 23회 요 바로 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단계는 그 시기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실천과 연결된 점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동기 기출경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동기 발달 특성에 관하여 한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형식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건 아동기의 인지는 어떤가, 아동기의 신체 발달은 어떤가, 아동기의 뭐 정서는 어떤가, 뭐 도덕성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는 아동기 하나인데 다음 중 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면서 이런 영역별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지문으로 넣는다라는 거죠. 특히 아동기에서는 학자별 이론의 발달 단계 특징과 연계된 내용이 자주 출제된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아제는 아동기를 뭐라고 했냐? 구체적 조작기 이런 거잖아요. 예, 프로이트는 아동기 잠복기거든요. 리비도의 욕구가 쫙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예,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온다. 따라서 아동기 발달의 특성을 학습할 때는 프로이트의 잠복기, 에릭슨의 학령기, 바로 에릭슨의 위기 개념은 바로 뭐냐면 근면성 대 열등감이에요. 아동기가. 예, 그다음에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을 뭐 해서 연계해서 정리해라. 예, 그래서 이 장의 기출 포인트에서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되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문제의 기출의 포인트를 알고 공부하세요. 이걸 도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신다면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5년간의 출제 분포를 좀 봤더니요. 평균 문항수 1.2문항입니다. 예, 그래서 23회 요 바로 전에 한 문제가 나왔고요. 21회, 22회는 두 문제씩이나 이제 하나의 시기이지만 할당이 됐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동기가 어느 애는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오더라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8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장에서는 아동기이고요. 특히 아동기 학자별 연결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단계와 아동기의 뭐 피아제라면 이전 단계 유아기의 전조작기 특성과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생각하면서 뭐 특히 자존감하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아동기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자, 이제 9장 아동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 전에 아동기 기출 정말 높죠. 안 나온 적이 뭐 20회 말고는 다 지금 나왔잖아요. 아동기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아제로 말하면 전조작기하고 아동기는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형식적 조작기 요 딱 가운데 있으니까요. 문제 내기가 좋은 거죠. 아동기하고 전조작기가 구분되나 그 다음에 아동기하고 청소년기에 뭐예요?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하고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가 구분되나 요거를 이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영역이에요. 딱 가운데 낑겨 있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물어보기 좋으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년기까지 계속 이 표를 볼 건데요. 여기서 또 한 번 잡아야 되죠. 우리는 지금 8장에서 태아기, 영아기, 거름마기, 학년전기까지 봤는데 이제 9장에서 아동기를 보는데 아동기는 프로이트의 잠복기, 잠자기라고도 하죠. 리비도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가는
그 다음에 에릭슨의 학령기,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그래서 이때 근면성을 갖게 되면 뭐 유능감을 가지고 뭐 그리고 이때 특히 중요한 관계가 이웃 또 학교 가니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융은 특이하게도 이제 출생에서 사춘기까지 잡았으니까 거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삐아제에서는 이때 구체적 조작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딱 그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에서는 이때 10세를 전후해서 타율적 도덕성이 자율적으로 가는데 아동기는 지금 7세, 12세니까 7세, 10세는 두 양상이 둘 다 나타나는 과도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거.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서는 이제 이때 역시도 콜버그도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인습에서 인습으로 간다고 봤으니까 이때도 요 요소들이 같이 보여지는 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동기를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삐아제로 자율적 도덕성 인습 콜버그의 인습적 도덕성 이 부분들이 이제 주된 시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아동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 기출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아동기와 관련해서 252쪽에 그 표 봤고요. 이제 아동기는 우리가 연령을 이제 보통 7세에서 12세 정도 봐요. 아동기 특징 좀 볼까요? 아동기는 하고 나오는데요. 아동기와 관련돼서 이제 아동기는 이 학년 정기에서 이때는 학령기죠. 예, 그리고 학동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9회 때 도단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좀 시끄러웠어요. 그때 당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마치고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도대체 도단기가 뭐야 막 이런 게 올라왔었거든요. 저도 시험 문제 내실 때 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안 쓰시나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또 저희는 이제 책에 그 부분까지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도단기라고도 말해요. 도단기. 예,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점 보시면 사회적 행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로 또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닌다. 이때 도단기가 영어로 하면 갱스테이지예요. 영화 보면 갱들은 몰려다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아동기에 애들 노는 거 보면 진짜 몰려다녀요. 예, 3, 4학년 애들 뭐 이렇게 이 보면은 요즘 애들 학원 다니느냐고 많이 못 놀지만 4시 이후에 조금 이렇게 학원을 이동할 때도 보면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어떤 특성을 갱스테이지에 갖고 도단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의미에서 도단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용어도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프로이트로 말하면 성에너지가 무의식으로 쭉 내려가는 잠복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분류와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삐아제의 인지적 발달에서 구체적 조작계의 특징으로 나타나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의 방해 요인을 극복한다 그랬는데 전조작기에 바로 보존 개념이 생기려면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이때는 애들이 보존 개념이 자리매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게 극복이 된 거죠. 예, 보존 개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보존 개념이 생기고 논리적 사고를 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때 이때의 논리는 조작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할 때 조작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왜 구체적이냐면 만져지고 보여지고 머릿속으로만 유추하는 건 안 되고 구체적일 때 가능해서 아동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학교는 아동 발달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제가 에릭슨으로 말하면 관계가 교사까지 막 확대되고 하면서 교사 역할 중요하다 그랬고요. 앞서서 놀이의 형태가 바뀐다 그랬는데요. 단체 놀이가 이제 이때 들어오죠. 이전에 집단 놀이에서 단체 놀이, 협동, 경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제 뒤에 가면 또 아주 중요한 게요. 자존감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자존감, 내가 나여서 내가 좋은 바로 긍정적 자기 개념과 관련된 건데요.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아까 봤죠? 예, 이렇게 리비도의 에너지가 쭉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잠복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성보다는요.
동성애 친구에게 관심이 더 많아지고요. 사회적 기술 배우고 사회화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253쪽으로 넘기시면 에릭슨 이때 뭐죠? 근면성 대 열등감. 예, 그래서 그것들 얘기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면성을 성취하면 뭐가 됩니까? 유능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열등감이면 무력감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콜버그에서는 물론 일정 부분은 과도기도 삐아제하고 같이 있지만 10세 이후에는 이제 인습적 수준이고, 삐아제는 이제 그 자율성에서 타율성으로 넘어가는 10세를 기준으로 과도기 7세, 10세를 끼면서 이제 10세 이후부터는 자율적 도덕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동기에 이런 것들 잘 잡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각 시기에서 뭐예요? 영역별 발달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발달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별 발달에서 신체적 발달은 이 시기도 아직 청소년기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어떤 표현을 써요? 급속한 신체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으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예,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그러고요. 그 밑에 문장 보시면 이것도 실제 기출에 이런 문장까지 나와서 학생들이 좀 알면 좋겠는데요. 10세 이전까지는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11세에서 12세 경우에는요, 요때 11세, 12세, 4학년, 막 5학년 이럴 때는요, 상대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더 키도 조금 더 크고요. 좀 더 빨리 앞서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다시 남자아이들 발육이 더 우세해져요. 예, 요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것도 실제 시험에서 신체 발달의 속도에서 요 차이, 남녀의 차이가 조금 인용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리가 영구치로 바뀌는 거, 예. 이것도 14회 때인가 인용된 문장들이고요. 아이들이 뼈가 신체보다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능력 발달이 이제 이때 신체 발달과 관련돼서 중요한데요. 아동기는 운동 능력 발달이 정말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남자애들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운동 잘하는 애들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이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운동 기능의 어떤 그 유능성 같은 게 되게 그 아이들 관계에서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운동 능력은 속도, 정확성, 안정성, 호응성 면에서 더욱 발달하고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아동은 맨 끝에 문장입니다. 자신의 운동 기술을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여 자기 평가를 하게 되므로 아동기가 자존감하고 아주 중요한 때거든요. 내가 나여서 좋은. 근데 이때 이제 운동 발달이 되게 이 아동기의 자존감과 관련돼서 되게 밀접한 영향을 조금 미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지 발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이 표들을 계속 가져오고 있죠. 영아기, 삐아제 감각운동기의 인지발달, 걸음마기, 삐아제 전조잡기 초기의 인지발달, 학년전기, 삐아제 전조잡기 후기의 인지발달.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요. 지금 우리는 7세에서 12세의 아동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동기는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어요. 제가 삐아제 때 말했죠. 이 조작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을 말하는데 이 논리가 전조잡기에는 아직 작동을 안 해서 전조잡기 여기에는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근데 이때는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돼야지 유추하는 거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때 명칭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동기가 갖는 인지적 특성이 뭐냐 이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보존 개념의 확립. 예, 그러면 이 전 단계는 보존 개념이 약하게 있지만 어려웠어요. 획득이. 그런데 이 획득을 어렵게 했잖아요. 이런 중심화, 직관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이 어렵게 했던 것들이 여기에 와서는 확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존 개념이 확립되면 아이들이 이제 논리적인 힘이 생기면서 분류와 서열화가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것들 다 하나씩 얘기하지만 분류와 큰 이름, 작은 이름 이런 거, 서열화, 순서대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아동기가 되게 중요한 인지적 특성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조잡기에 가졌던 뭐가 있었어요? 자기중심성. 이것들이 전조잡기 이제 전기의 그 초기에 보면 자기중심성인데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요. 아주 중심화, 직중화 경향이 어떻게 돼요? 탈중심화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가 어떻게 돼요? 가역적 사고, 역조작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거꾸로 되짚어 봐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기술의 획득이라 그랬는데 제가 삐아제 할 때도 주의하세요 그랬는데 형식적 조작기가 하면 조합적 이제 사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다르다. 이때는 뭐다? 조합기술은 바로 숫자를 다루는 능력. 예, 쉽게 말해서 사칙연산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아동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기의 인지적 특성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동기 특히 삐아제 인지 발달 많이 나오고요. 근데 결국은 이 내용은 이전에 걸음마기 학년전개 전조잡기하고 변별력 있게 구분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청소년기가 바로 형식적 조작기잖아요. 이때 형식적 조작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이런 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봤고요. 그러면 요것들의 개념들을 우리 교재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시험이 워낙 이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 근데 큰 것들의 흐름은 이미 봤고 아까 봤던 요 특성들을 자꾸 이미지로 넣어드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보존 개념을 확립한 거에 드디어 외양이 바뀌어도 양은 동일해. 이걸 안 거죠. 예, 행복한 얼굴이네요. 그 다음에 아까 분류와 큰 이름, 작은 이름, 유목화, 분류와 그 다음에 서열화, 순서대로 나열. 왜냐면 전조잡기 아이는 제일 길다, 제일 짧다 정도는 찾는데 순서대로 나열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전조잡기 특유의 자기중심성 극복돼요. 조망 수용 능력.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어떨까? 타자의 입장도 되어보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탈중심화, 집중성을 극복하는 것.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 거꾸로 해봐. 그러면 동일하다는 거 알 거야. 그러니까 높고 좁은 비커 다시 그 비커에 부어봐. 이거 똑같잖아. 이런 역조작. 그래서 역조작의 원리를 알고 그다음에 숫자를 다루는 조합 기술의 획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쪽수 254쪽에서 256쪽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 교재로 한번 확인만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 좀 보도록 할게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의 구체적 조작기 7에서 12세에 해당한다. 이때는 구체적인 사물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다. 근데 이때 이 체계적 사고가 바로 뭐죠? 발달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지고 뭐 이럴 때 느껴지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유추하고 이런 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아동의 사고는 자신이 직접 경험, 구체적인 세계에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동계의 사고 능력은 구체적 수준에서 논리적인 수준으로 발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전조잡기의 논리적 사고 발달을 방해했던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중심성, 비가역성, 중심화는 극복한다. 그리고 이때는 애들이 동일성, 보상성, 역조작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따가 이거 더 그림 자료하고 함께 볼게요. 그러면서 분류와 서열화, 보존 개념 완전히 획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 문장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논리적 사고가 현저히 발달하고 좀 더 복잡한 생각을 하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부분에 머문다. 여전히 직접 경험하고 만져지고 하는 부분에 머문다. 머릿속으로만 유추하는 거 이런 건 아직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맨 끝에 문장 볼게요. 아동기 후반은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함으로 가설에 대한 연역적 추리가 가능해진다. 이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조작기, 아동기의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의 형식적 조작기 할 때 이게 딱딱 칼같이 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동기인 구체적 조작기 후반은 형식적 조작기 초반과 만나니까 요 시기에는 두 가지 양상이 같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아동기 후기인 구체적 조작기 시기에는 어때요? 그때에는 그 아동기 후반기, 예, 바로 이때에는 청소년기에 보여지는 형식적 조작기 사고 발달이 시작되는 거죠. 예, 시작됨으로 예, 가설에 대한 연역적 추론, 이거는 언제 형식적 조작기 건데 이것들이 조금씩 보여진다. 왜? 발달은 연속선상이니까 어느 시기의 후반기에는 다음 시기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그런 문장들이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뭔 말이냐 이러는데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1번 구체적 조작기 맨 끝에 문장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각 단계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별도 중요하지만 어느 단계든 그 단계의 끝과 다음 단계의 시작들이 일정 부분 좀 맞물려 있어서 구체적 조작기 끝에는 형식적 조작기의 특성도 보인다. 일부 보인다. 이런 것들 꼭 잘 융통성 있게 반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존 개념에 확립해갖고 이제부터 아동기 사고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존 개념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뭐죠? 외형이 바뀌어도 어때요? 더 붙거나 덜 분 거 아니고 그러면 외형이 바뀌어도 그 양은 동일하다라는 뭐를 인식하게 돼요? 보존 개념을 갖게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조작기 아이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들어오면 이 아이들은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 그랬고요. 254쪽에서 255쪽까지 가면 우리가 앞서서 삐아제 때 배웠죠. 보존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이해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254쪽부터 255쪽까지 그 문장이 나오는데 255쪽에 이제 좌측 아까 255쪽에 잠깐을 보시면 그 조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걸로 볼게요. 쪽수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네요. 자, 보존 개념이 생기려면 뭐죠? 그 보상성. 예. 여기는 긴 반면에 저거는 넓잖아. 이게 어때요? 여기는 높은 걸로 보상을 했고 여기는 넓은 걸로 보상을 했잖아. 이게 돼야 되고요. 또 뭐예요? 가역성. 이거 거꾸로 봐봐. 똑같잖아. 이게 돼야 되고요. 또 동일성은 뭐죠? 더 붙거나 덜 붙지 않았잖아. 이 세 가지가 돼야 뭐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랬죠? 보존 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분류화. 우리가 삐아제 앞에서 배울 때 분류화 배웠잖아요. 꽃하면 또 꽃 중에 장미로 들어오면 큰 이름에서 그 다음에 또 장미에서도 더 작은 이름 들어가면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흰 장미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거 뭐죠? 아이들하고 이 시기에 분류화를 잘하게 하려면 전조작기에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운 걸 가르치기보다는 놀이로 가르쳐라 해서 애들이 전조작기 후기에 시장 같은 데 갈 때 큰 이름 작은 이름 시장에 가면 무슨 가게도 있고 뭐 이런 놀이들을 하고 생선 가게로 또 좁혀서 고등어도 있고 꽁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런 놀이를 잘 재밌게 하면 이 시기에 와서 분류화가 훨씬 더 애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면 더 잘 발달할 수 있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시기에 되면 분류화 혹은 유목화라 그래요. 큰 이름 작은 이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열화가 나오는데요. 서열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서대로 전조작기에는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것밖에 못하지만 이때는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는 바로 조망 수용 능력을 습득한다. 예, 그래서 타인의 입장, 타인의 감정은 어떨까 이게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타일중심화 집중성의 극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자기중심성하고 착각 일으키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죠. 예,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타일중심화는 상황과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등 보다 복잡한 사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변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그 집중하는 거에서 타일중심화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변수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역적 사고가 나오는데요.
전조작기의 아이는 뭐였어요? 비가역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조작의 원리를 아는 가역적 사고. 야, 이거 다시 거꾸로 해봐. 똑같잖아.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역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인데, 구체적 조작기에는 사고의 비가역성을 극복함으로써 전조작기의 비가역성은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조합 기술의 획득이 나오네요. 예, 수를 조작하는 능력. 예, 그래서 제가 이 형식적 조작기의 조합적 사고랑 착각하지 마세요. 형식적 조작기의 조합적 사고는 문제 해결, 뭐 논리적 사고 이런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도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동기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함께 봤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발달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피아제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워낙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사회 정서 발달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 발달. 예, 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도덕성까지 볼 건데요. 정서 발달. 아동기에도 유아기와 비슷하게 정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만 유아기에 비해 안정된 발달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정서가 좀 더 안정되죠. 막 이렇게 들쑥달쑥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정서의 표현이 좀 더 지속적이고 정적이면 직접적인 것이 다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성이다. 그랬어요. 예, 그거 보시고요.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습, 모방,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때 되면 공포가 많아집니다. 아동기, 초등학교 또 저학년 애들 보면 서점에 데리고 가면 그냥 온통 괴물, 귀신 시리즈 이런 것들 엄청 봐서 진짜 요때 이제 아이들 이제 서점에 데리고 가면 무섭다고 하면서도 귀신 이야기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는 너무 손 타면 안 팔리니까 샘플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런 책들은 이렇게 딱딱 비닐로 봉해져 있거나 그게 아예 출판사에서부터 비닐로 봉해져서 안 나오는데 손 탈 것 같으면 내부로 이렇게 감싸 놓으신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되게 그때 이제 웃었는데 이때 애들이 뭐냐면 공포라는 감정도 다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보고 낮이니까 안 무서워했다가 저녁에 무서워하는데 또 낮에는 또 보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괴물, 죽음 이런 것들 상상력, 가상력,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거에 대한 공포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애들이 학교 가면서 스쿨포비아, 학교 공포증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등교 거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자,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애정을 쏟았던 대상이 가족에게서 또래의 친구들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친구라는 존재가 중요해지는데 이때부터 그게 이제 좀 더 높아지다가 청소년기 요 다음 단계로 가면 인생 전체에서 친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돼요. 예, 또래 관계가 예, 그런 것도 연결을 좀 해보시고요. 예, 이때는 이제 동성의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이해의 발달 좀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의 발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이 자기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죠. 자기 존중감하고 이제 같이 중요한데 자기 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특성에 대해 갖는 체계화되고 내적, 개인적 생각이다. 즉 나는 누구고 무엇을 하는가를 깨닫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예,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동기에 이 아이가 자기 개념, 셀프 컨셉이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느냐,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자기 개념 형성하고 아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아동기 자기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조금 초창기인데 제 기억에 이것과 관련된 기출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동기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친구 요인. 예, 그래서 개인 요인은 개인의 연령과 성공 및 실패 경험 이런 것들이고요. 가족 요인은 부모의 양육 태도. 예, 양육 태도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부모가 뭐 형하고 너무 비교를 한다거나 나는 노력해서 좀 더 발전을 했는데 아유 형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라고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개념이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요인.
집단 생활에서 친구 집단,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기 존중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자기 존중감이고,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자기 개념에서 부정적 자기 개념보다 긍정적 자기 개념이 많은 아이일수록 존중감도 높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기에 대한 이제 자기 개념 자체는 좀 인지적 측면이 강하다면 자기 존중감은 좀 더 감정적인 측면. 예, 그리고 에릭슨은 아동기를 근면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봤는데, 이 근면성이 발달하면서 자기 존중감. 예, 그래서 근면성을 발달할 때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가는데요. 근면성이 발달하면 긍정적 자 특질이 유능감이죠. 나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하고도 가죠. 나는 나여서 참 좋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동기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이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자기 개념, 그 다음에 자기 존중감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 수준은 어떤지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고, 이 자존감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발달을 조금 볼까요? 친구 관계의 경험으로 우정이 발달되고요.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아이들은 이제 친구 관계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다음에 청소년기 가면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때 우리는 아동기부터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란 그에게 어떤 존재이며 친구 관계가 왜 중요하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지 좀 살펴볼게요. 아동기에는 친구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운다. 삶에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나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하네. 또래 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민감해지고 또래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내가 너무나 이러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좀 나눠야겠구나.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이성보다는 이때는 동성 친구가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합니다. 자, 또래 집단의 형성 볼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인관계 발달에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아동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 가족에서 이웃과 학교까지 확대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 이제 집단 생활의 규범을 준수하고 협력하고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또래 관계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습을 잘 따라가고 또 뭐 선행학습을 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기쁨이겠지만, 친구랑 원만하게 잘 지내는지 이것들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 258쪽으로 가면 다른 걸 좀 생략하고요. 또래 관계에 그럼 영향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냐 해갖고 단체 놀이의 선호 바로 윗문장, 또래 집단의 기능으로는 사회화 기능. 예, 이때 또래 관계하고 사회화 기능이 잘 돼야 나중에 직장 생활도 좀 원만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나 가치관의 형성, 정서적 안정감, 인지 발달과 정보 제공 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한 2가지 정도 좀 기억해 주세요. 아동기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뭘 배우나, 그 다음에 지금 또래 관계의 기능. 예, 이렇게 문장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놀이와 관련된 거죠. 예, 바로 아까 우리가 요 전 단계에서 집단 놀이에서 아동기로 가면 단체 놀이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단체 놀이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표와 그거와 관련돼서 요것들을 이제 갖고 왔어요.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뭐죠? 이 시기가 바로 단체 놀이하고 매칭할 수 있어야 되죠. 가상 놀이에서 걸음마기, 그 다음에 학년전기 4세, 6세 집단놀이, 이제 단체놀이. 예, 단체놀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앞서서 배웠고,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큼직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도 제가 했는데요. 이때 아동기에는 우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애들하고 뭐예요? 단체 놀이, 팀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매칭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체 놀이를 통해서 공동 목표를 위한 상호 의존, 노동의 문화, 경쟁 등을 배운다 그랬고요. 단체 놀이를 통해서 뭘 배운다 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단체 놀이에서 개인의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 목표도 중요하다는 거 배우고요. 노동 분배, 역할 분배 등 분업의 원리를 배우고 경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동, 경쟁의 의미 이런 것들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학교와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런 것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아동기에 이게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발달을 봐서 이것만 더 확대해서 설명하긴 좀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동기 대중매체의 영향을 정말 관심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 선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걱정스러운 요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게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면, 아이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디에 있어도 금방금방 파악하고 아이를 잘 돕고 싶어서 사주실 수 있는데 역기능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 제한 뭐 키즈폰도 있고 한데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그 스마트폰을 주실 때 이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이 역기능으로부터의 위험을 어떻게 이제 잘 예방할 수 있을까? 뭐 해서 아이들하고요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는 또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면 이것을 잘 사용하기 위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가에 대한 일관된 지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 지금 뭐 이런 미디어와 관련된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게임 과몰입이라는 말이나 과의존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심각하지만 그 외에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동기부터 시작돼서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것들도 되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조금 더 보고요. 이번에는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발달, 예, 일단은 피아제를 치면 자율적인 도덕성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과도기적 단계가 있죠. 왜냐면 아동기가 7세, 12세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동기 도덕성 발달,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일단은 이제 아동기 하면은 이제 10세 이후는 자율적 도덕성 맞는데, 두 개가 바로 7세에서 10세까지는 두 단계가 과도기적으로 같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10세경의 대부분 아이들은 뭐에서 뭐로? 예, 타율적 도덕에서 두 번째 단계인 자율적 도덕으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타율적 도덕과 자율적 도덕을 설명하면서 뭐 다양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런 예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은 이제 콜버그 역시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데요. 10세부터에는 이제 콜버그의 인습적 수준, 예, 그래서 인습적 수준은 콜버그에서 3, 4단계에 해당했죠. 예, 그것들을 조금 연결을 해줘야 돼요. 3단계는 뭐예요? 타자로부터 승인을 얻고 싶어서 타자와의 대인관계 조화를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네, 뭐 이런 거고요. 4단계는 그게 법이고 규칙이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해 혹은 사회적 질서, 규범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 예, 다른 사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들이 이제 인습 수준의 3단계, 그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이니까 이게 이제 법이니까 이게 이제 4단계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적인 벌과 보상 대신에 사회적 칭찬, 비난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도덕성의 동기로 작동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부분들이 잘 성장할 때 제때 적합한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보세요. 항상 도덕성 하면 삐아제의 타율에서 자율의 어느 위치에 있나,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3수준 6단계에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단계인가 이런 것들 연결을 아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동기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요,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 시기에 이제 그 인지발달 측면과 관련해서 학습장애, 그 다음에 부정적 자기개념과 연관된 열등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부터 학습이 좀 본격화되니까 학습장애에 관심 가져야 되죠. 아동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장애는 259쪽, 언어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른 장애와 달리 학습 장애는 정보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좀 보시고요. 예, 이제 뭐 아이들이 이때 학습 장애와 관련해서 난독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을 잘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럴 때 이게 적합한 도움이 제대로 안 가면 아이들의 이제 부정적 자기 개념으로 연결되죠. 나는 학습 도움실에 가,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동에게 학습장애와 관련돼서 관련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때 그런 것들과 관련됐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부정적 자기 개념과 연관된 열등감 했어요. 이때가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잖아요, 에릭슨. 그래서 이제 열등감을 이제 아이들이 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는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 아동학대, 학교공포증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는 5세 이전에 시작이 되고요. 병적인 보살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적인 보살핌이라는 게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동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보살핌을 못 받게 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좀 얼핏 봤을 때 이 반응성 애착 장애가 가장 많이 오진되는 게 자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사회적 놀이도 잘 안 하고 또 정서 반응에서도 대단히 무관심하고 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반응성 애착 장애 하면은 아이들이 타인과 쌍방적인 상호작용을 안 하고 정서적으로 무관심하고 사회적 놀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원인은 양육에서 정상적인 보살핌을 못 받고 방치되거나 빈번한 주 양육자의 교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면서 반응성 애착장애와 관련해서 무관심하거나 뭐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응성 애착장애도 DSM으로 더 이제 좀 더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억제형이 있고요. 탈억제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제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얘가 혹시 자폐가 아니야 하고 오인받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죠. 정서적으로 되게 무관심하다거나 사회적 놀이가 저하되어 있다라거나 이런 건데요. 반대로 탈억제형은요. 아주 무분별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이 이렇게 친밀감을 보입니다. 예, 다 이모고 다 삼촌이고 막 이런 아주 탈억제형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반대 유형도 반응성 애착장애 유형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학대는 뭐 우리가 뭐 꼭 요 시기만은 아니지만 아동기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는데요. 학대는 여러분들 뭐 그 학교 과정에서 배우신 적이 있을 텐데요. abuse라고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학대와 그다음에 아동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방임이 있죠. 예, 그래서 학대 안에서도 그 유형이 되게 신체적 학대,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또 방임 역시도 신체적인 방임, 정서적 방임, 또 의료적인 방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되게 아이들의 이 학대를 알아볼 수 있는 눈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계절이 지난 옷을 뭐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여전히 짧은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돌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동의 어떤 말에서 얘가 혹시 성적 학대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훈련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같이 얘기했고요. 예, 거기에 이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또 학대와 관련된 부모에 대한 개입 방법이 좀 나와 있죠. 아동들은 학대 상황에서는 어때요? 폭력 상황이라면 정말 따로 일시보 그 긴급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 같이 되고 또 그다음에 부모들한테는 어때요? 그 부모가 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부모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또 분노 조절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이런 것들 연결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학대와 관련돼서 분리 조치되거나 하면 이제 가족은 또 위기가 오기 때문에요. 가족에 대한 개입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1쪽으로 가시면 학교 공포증이 있죠. 예. 스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학교와 관련된 심각한 공포 때문에 학교 가기를 아이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학교 공포증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초기 학교 공포증과 후기 학교 공포증이 있는데요. 초기는 아무래도 분리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학년에 이제 빈번하죠. 엄마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초반에는 아이가 그런 게 있어서 몇 번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계속 데려다 달라 그러고 엄마가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후기 학교 공포증은 여러 해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아동은 부모 자녀 관계가 소원하고 다른 신경증적 행동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 학교 공포증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정신건강론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배우는데요. 여기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발달 단계별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개입이 그 시기에 필요한지 조금 연결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시기의 발달 특성을 알아야 적합한 연결을 하니까요. 그런 마음에서 앞에 그 시기별 발달 특성을 잘 영역별로 알아야 되고 학자가 말하는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서 실천을 연결하세요. 아동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기 기출 높다는 얘기 했고요. 예. 자기 정리 조금 하시고요. 특히 인지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드렸고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괄호 넣기 그다음에 OX 퀴즈 연동되니까 여러분들 강의 듣고 조금 따끈따끈할 때 좀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아동기 마치고요. 다음 청소년기에서 뵙겠습니다.